2021년 말부터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결국 2022년 2월 24일 오전 4시 50분경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며칠 버티지 못하고 항복할 거라는 국제사회의 예상을 뒤엎고 선전하면서 전쟁은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월 21일 백악관을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약 2조 3천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약속하면서 장기전으로 향하는 전쟁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최소 3만 5천 명에 달하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2일 전쟁의 조기 종전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를 좀 한번 예측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거의 항복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푸틴이 벨라루스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일단 거절을 당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손을 떼려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까? 아니면은 전략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전략 핵은 이제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 이거 한번 쓰면 이제 어마무시한 거기 때문에 그건 항상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전략 핵 쓸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전황 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외신하고 실제 여러 자료들을 보면은 상충된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이기고 있다라고 저는 섣불리 단정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코노미스트 영국의 경제 잡지인데 거기서 나오는 보도를 분석 기사를 보면 최근 러시아의 그 기동 전술이 지금 먹히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누가? 우크라이나 장성이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 가서 연설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 가서. 근데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전비 손실이 너무 커요. 최근 이제 요청 리스트, 쇼핑 리스트를 보니까 300대 새로운 탱크, 그다음에 700대 이제 장갑차, 그다음에 500대 하울리치 미사일 이런 발칸포 이런 거를 요청했다고 해요. 이거는 단순 군수 지원이 아니라 군대를 달라는 거거든요. 미국 측이 요청한 게. 그러면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는데 너무 지금 손실이 크다는 거죠. 군비 손실이. 근데 반면 러시아는 병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어요. 30만 명의 예비군을 갖다가 이제 집결시키고 이제 훈련시키고 전비도 계속 증강되고 장비도 증강되고 한 8만 7천 명의 이제 전문 파이터도 들어가고 러시아가 오히려 이 전장에서는 좀 승기를 잡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냐면 러시아가 외신 보다 보면 특정 지역에서 빠졌다, 특정 지역에서 빠졌다 이렇게 하니까 지는 걸로 지금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의 군사 독트린은 지역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병력을 유지하면서 왜냐면 평지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병력 손실이 커요. 빠져놓고서 거기 미사일 때리고 사실상 우크라이나 산업 기반 시설 다 파괴시켰습니다. 초초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푸틴이 연설한 얘기 외신 보도에 나왔는데 전쟁을 빨리 종료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뜻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푸틴은 전쟁이라는 표현을 이번에 처음 쓴 거예요. 과거에는 군사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에서 제한적 군사 작전이었는데 이제는 전쟁이다라고 선언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국내 외신은 이걸 전쟁을 빨리 종료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이제 전쟁을 개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몰 데클레이션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전쟁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 기반 시설 다 파괴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크라이나 병력 손실이 엄청나게 커요, 지금. 장비나 이런 거는 미국들한테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병력은 이건 어떻게 해소가 안 돼요. 그리고 산업시설을 파괴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병원들이 안 돌아가요. 그럼 수술을 할 수가 없고 병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크다고 해요. 그러면 일각에서는 그래서 폴란드나 이쪽 병력들이 우크라이나 군보 입고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토가 지상전을 투입하면은 이제 그건 이제 핵 공격의 어떤 레시피가 되는 것이죠. 그 단계 가느냐 안 가느냐가 관전 포인트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제가 처음에 러시아가 항복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게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수 의견이고 제가 소수 의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또 젤렌스키가 미국 쪽에다가 패트리엇 미사일을 좀 달라 그랬더니 또 제공해 준다 그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돼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러다가 제3차 세계대전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네요. 그 외신 보도 보면은 안보 전문 매체들 보면은 헤드라인이 뭐라고 하면 스테어메이트라는 표현이 많이 나고 프로트랙트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이제 간다, 질이 멸렬한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언급하신 이제 페이트리엇 미사일 같은 경우도 그거 배치한다고 해서 뭐 전세가 확 뒤집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러시아가 이란산 드론 그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 이란산 싸구려 드론의 독트린이 뭐냐면 싸구려 드론을 계속 날려가지고 소진시키는 거예요. 아이언돔 소진시키는 듯이 페이트리엇. 근데 이거 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재보충 군수 지원을 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군수 지원을 계속 해줘야지 이게 진행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이런 전쟁 양상이 푸틴도 에스컬레이트를 원하지 않아요. 핵공격 쓰고 싶지 않고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왜 침공을 했지 그 근본 이유를 따져봐야 되는데 나토가 확장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이걸 중립지역으로 내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목표를 지금 달성하는 거죠. 장기 내전으로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계속 전쟁, 지구전 계속 벌이고 가서 부시고 빼고 부시고 빼고 부시고 그다음에 지원 끊기면 전쟁 끝나고 이런 구조를 지금 원하는 것 같아요. 푸틴은. 그러니까 진짜 장기전으로 가네요. 시리아처럼요. 그 시리아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되는 거 없이 계속 장기 내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는 파괴하고 산업시설은 엉망진창되고 난민들은 유럽으로 유지하고 우크라이나도 거의 지금 공식적으로 페어 스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베트남전이죠 사실상. 근데 작년 2월 말에 이제 시작된 전쟁인데 이게 저는 작년 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해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2023년 전반부쯤에 초쯤에 이게 마무리될까 싶었는데 지금 저 현영님께서 보시기에는 2023년 내내 이게 어쩌면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마무리 안 되고요. 솔직히 이 전쟁의 키는 누가 쥐고 있냐면요.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푸틴도 아니고 미국 정치권이에요. 그렇습니까? 군수 지원을 끊으면 전쟁 단번에 끝나요. 언제든지 합의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거든요. 계속 군비 지원하면서 계속 전쟁을 불씨를 살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압도적인 전력을 줘서 이기게 만드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장기적으로 쭉 가는 거죠. 그냥. 미국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동에서 빠지면서 이건 약간 카더라 뉴스인데 방위사업 안보 그 군산 복합체들의 이제 수익이 여기서 발생하거든요. 그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 전략을 보면은 이게 일목요연하지가 않아요. 따로따로 움직여요. 중동이나 과거 뭐 민주당이 됐건 공화당이 됐건 그들만의 어젠다가 쫙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냥 자기 나와버리 자기 그냥 자영업자처럼 움직여요. 그냥 뭐 중동 따로 움직이고 중동 데스크 따로 움직이고 여기 동아시아 데스크 따로 움직이고 이거 따로 움직이고 연결이 안 돼요. 반중을 하면은 러시아랑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싸우잖아요. 멍청하니. 중동에서 여기서 평화를 원하면은 이란을 지지하면 안 돼요. 지지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반중하라고 그러고 말이 안 되는 짓을 앞뒤 충돌되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바이든의 일목요연하지 않은 그 세계 전략이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전략 아닐까요?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는 전략. 그럼 러시아는 그 중동에서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주요 군자산이나 이런 그 자원 병력들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함으로써 중동 특히 시리아에서 영향력은 감소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이 권력 공백을 누가 메꿀 것이냐. 대표적으로 이번에 중국이 메꿨죠. 그 다음에 터키도 강력하게 들어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 터키는 지금 터키 스트림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에너지 관통로로서 톡톡히 이제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가 중요한 이유는 지중해 에너지 경제권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이 동부, 서부, 남부 유럽이 지금 쪼개지고 있거든요. 분열되는 과정에서 남부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가 터키가 뭉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터키의 입김이 세지죠.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에르도안의 갑질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동안에 시프러스하고 사이는 안 좋았는데 지중해 그 해상권을 두고 지금 또 한 번 격돌할 것 같고 그럼 이스라엘한테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도 사실상 경제권은 지중해 경제권이에요. 에너지 경제권에 속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예의주시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을 좀 미리 예측해 보도록 하죠. 이 40년 만에 닥친 최악의 인플레이션, 실질 임금 감소, 1990년대 이후 최악의 범죄율 기록 등 수많은 재앙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최악의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로 인해 사우디를 국제사회에서 왕따시키겠다는 포부를 걷고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우디를 직접 방문했었는데요. 자존심을 꺾고 중동을 방문했지만 원유 증산은커녕 중국과의 관계 강화로 화답한 사우디의 행보에 대해 패권 국가로서 미국의 위상이 많이 손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전 세계가 그렇지만 특히 미국도 경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는 나름 그래도 미국의 경제가 괜찮았었는데 왜 이렇게 또 조 바이든 들어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걸까요? 이건 이제 100% 이제 조 바이든 책임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과다 지출로 인해서요.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해요. 생산 현장에서. 지원금이 더 세니까. 실질 임금보다 지원금이 높다 보니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물건이 없어요. 품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사이드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예요. 보통. 그래서 거기다가 또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치솟는 유가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경기 침체와 물가가 높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있고요. 감독님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른바 서플라이 체인 공급 사슬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기원이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중국과 이제 디커플링하면서 그 공급 사슬이 다 와해되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을 견제하면서 또 코로나가 거치면서 이제 핵심 필수 사업장들이 다 중국에 가 있다니까 미국이 안보적으로 이거 노출돼 있다 해서 온쇼링이라고 해서 다시 산업시설을 다 끌고 들어가자 고립주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다시 끌어들이자 그걸 온쇼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한 번에 못 해요. 공장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품 소재 이런 물류 체계까지 다 같이 들어야 하니까 이 전체를 갖다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구축하는데 한 20년이 걸렸다고 해요. 현재까지. 근데 요거를 온쇼링을 못 하니까 이제 그 중간 단계인 오프쇼링과 온쇼링 중간 단계인 프렌드쇼링을 해서 동맹국들한테 생산 기반 시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이제 칩스포 그 가입하라고 그러는 거고 반도체 동맹에 가입하라고 그러는 거고 그렇게 진행되는데 이걸 하더라도 공급 체계를 다시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한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경제 전망은 프렌드쇼링을 하더라도 주기적인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공급 사이드 쪽에서. 그래서 장기 경제 침체는 기본값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2024년에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중간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별로 이렇게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어떻습니까? 2024년 대선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오기는 하겠는데 이제 공화당의 집권 가능성은 점점 어려워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이 3분의 1로 분할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 이른바 딥스테이트라고 라이노, 이스타블리시먼트가 또 한 분파고 마가 진영의 그 플로리다 주지사 디산테스가 또 하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진영으로 셋으로 지금 쪼개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선에서 힘을 발휘를 못하죠. 그게 이제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입증이 됐는데 그게 이제 변화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리고 현재 공화당 기득권 진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찬성하고 있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풀뿌리 시장은 다 반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사분오열돼 가지고 수뇌부와 국민들이 이제 다 지지자들이 다 이제 갈갈이 찢어져서 대선에서 이기기에는 이제 집권은 힘들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기회가 없겠네요. 나이도 있으니까. 없어요. 아이고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 두 나라에 대해서도 그 미국은 패권 국가로서 권위와 위상을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우선 미국과 중국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화 민주 양당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도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해요. 앞으로 경제적 디커플링은 강화되는 추세이고 대만을 비롯한 남중캐를 두고 군사적 긴장도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국의 국제정치의 관점에서는 이건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볼 수밖에 없죠. 대만 문제도 또 이 잠복해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렇죠. 그게 이제 반중 경쟁 세력의 대결에서 이제 대만이 핵심 이슈고 이제 한반도도 이제 핵심 이슈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국은 또 코로나 때문에 난리더만요. 그러니까 중국은 내치는 거의 뭐 포기하고 이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포기를 했다. 죽어나가는 건 인민들만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중국의 시진핑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는데 빈살만이 아주 열렬한 환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일단 중동에서 미국, 그러니까 공화 민주 양측 다 중동에서 발 빼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양태가 달라서 그렇지 전략적 목표는 같은데 트럼프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사우디 순위파 중심 질서를 만들어 놓고 나가고 바이든은
이란 중심의 시아파 중심의 질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둘 다 빠져나가는 건 똑같아요. 그 양태가 다른데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과 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건 뭐 미국과 적대 세력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이제 뭐 걸칠 건 걸쳐놓고 그 절대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처럼 미국 동맹 우산에 의존해서 완전히 탈피한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냥 남처럼 비즈니스 관계 하겠다는 거죠. 외교적으로. 다극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지금 현재 그 빈 공간을 이제 중국이 이제 치고 들어오는 곳이고 그래서 중국하고 거래를 하는 거고 요번에도 성대하게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국이 재밌어요. 이란을 팽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순위가 미국 역할을 지금 중국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협정의 미국 역할을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또 중국 입장에서 또 이란은 조금 문제가 많거든요. 사우디라는 파트너가 있는데 굳이 이란하고 딜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란과 상대하면서 외교적 리스크가 크니까 중국은 사우디랑 지금 손을 잡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사람이 굉장히 좀 영특한 것 같아요. 독사죠. 독사. 예. 자, 이번에는 그럼 미국과 이스라엘 문제를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그 민주당 조 바이든하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원래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2023년 미국과 이스라엘 어떤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네타냐후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과거 2015년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죠. 그때 JCPO의 1차 원안을 추진했던 오바마 행정부하고 이제 격돌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 영광이 이제 재현될 것이냐 네타냐후가 돌아왔으니까 바이든은 어떻게 보면 오바마 정부 3기라고 볼 수 있는데 바이든이랑 결합하면서 누가 이길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애석하게도 이번에는 네타냐후가 질 것 같습니다. 오호.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이란의 그 JCPO를 비판하면서 이제 반이란 전선을 구축했지 않습니까? 외교적으로 그때 핵심 키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미국의 공화당도 있지만은 미국 현지에 있는 유대인 단체들이거든요. 그들이 다 전문 지식계를 로비해가지고 이런 그런 어마무시한 캠페인과 여론을 일으킨 거죠. 현지 유대인 단체들이 전부 다 지금은 민주당 성향, 극좌 성향 J 스트레이트로 다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에이펙이라는 조차도 중도로 돌아섰고 미국 현지에 네타냐후 우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전으로 어떻게 외교전으로 한번 큰 판을 벌리고 싶은 게 네타냐후인데 과거 2015년 같은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오죽했으면 트럼프가 미국 내 유대인 보고 정신 차리라고 했거든요. 야, 내가 너네한테 대사관도 해주고 가장 친이스라엘 정책을 했는데 너네는 왜 나 안 찍고 민주당 찍냐. 트럼프가 좀 단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란 듯이 또 카니에 웨스트 이런 또 반유대하는 그 지식인들이랑 밥 먹고 또 그거 쇼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엉망진창이 된 거죠. 미국 내 유대인들조차도 트럼프도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JCPO에 대한 어떤 이란 정세 불안으로 미국이 이걸로 부딪힌다기보다 이스라엘하고 오히려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을 놓고 미국과 격돌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란 핵은 물건 나왔다고 보고 이제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을 자기 중동 외교의 1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최근에 군사 정보 전문 매체를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 국내 정치에도 본격적으로 개입한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최근 미국 정보 당국이 히브리어 전문가를 대거 고용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속수들이 들어봐서 정치 공작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오호.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지금 야권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 공작도 이겨내야 되는 실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내년 전망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미국 이런 여러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2023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전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아직도 못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유럽연합이라든가 중국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못했어요. 그리고 나토라든가 또 이제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될 부분이 남미 여러 국가들인데 아르헨티나나 뭐 또 브라질이나 멕시코 이런 나라들도 우리가 분석해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오지랖을 넓히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우선 하죠. 저희가 예언가나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지만 단지 이제 지난 22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예측은 해볼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우리 조 현영님께서 예측했던 것 중에 나쁘게 예측했던 거는 1년 뒤에 되돌아봤을 때 모두 다 틀렸네라는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지구촌 기상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매우 흐림. 지리멸렬.
브래드 TV는 어떨 것 같습니까? 대박.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는 조현영님 때문에 대박 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TV에서 오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여기 배신 때리고 가면 안 돼요. 예, 안 갑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